향신료가 너무 비싸서 정말 후추 한 톨 사는데 송아지 몇 마리를 지불해야 되고, 후추 1kg이 150유가, 1억 5천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향신료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역사에서 뻥 이야기가 더 잘 통합니다. 한국 사람들 하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하멜은 대략 17세기 사람이고요. 국적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멜이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의 어떤 대표적인 요즘식으로는 다국적 기업이죠. 이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행과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가 나가사키였습니다. 그래서 긴 항해 끝에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도착했고, 바타비아에서 다시 대만, 대만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만을 다시 출발해서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에 결국에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 한 9개월 정도 머물다가 한양으로 이송되었어요.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남아있는 하멜 일행 8명이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조선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멜 표류기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멜 표류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표류기가 일종의 여행기죠. 여행기를 쓰기 위해 쓴 건 아니고요. 그동안 10몇 년 동안 억류되어서 못 받았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적은 일종의 보고서가 바로 하멜 표류기였습니다. 동인도 회사 아주 유명한, 역사에서 유명한 회사죠. 사실 말 그래도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인데 동인도 회사는 고유 명사인 동시에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즉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네덜란드는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고, 이 설립의 주요 동기는 말 그대로 인도양 무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양 무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향신료 무역이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에게 향신료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아주 중요한 상품이었죠. 때로는 음식 재료, 때로는 약재, 기타 등등의 용도가 있었는데, 이 향신료에 대한 어떤 열망으로 15세기 후반 유럽인들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498년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일행이 인도 캘리컷에 도착을 했죠. 그때 도착했을 때 현지의 인도 사람들한테 왜 이곳까지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가마 일행의 답이 바로 향신료와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왔다 였습니다. 그만큼 이 유럽인들이 15세기 말 이후 인도양 그리고 넘어서 아시아로 진출한 가장 중요한 계기는 향신료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 교역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이 동남아시아 향신료 산지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고, 거기에서 고가의 향신료를 유럽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게 바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향신료의 역사는 오해와 왜곡의 역사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과장,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에서 반복되고 그것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알게 된 것은 이슬람과 만나면서부터였다. 근데 이슬람이 지중해에 등장한 건 7세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알게 된 것은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즉 고대 로마 시대부터
로마인들은 아시아산 향신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식인들이 도대체 저 자극적이기만 한 후추를 사려고 이 로마의 기금속이 인도양으로 너무 많이 유출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후추 먹느라고 로마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과장된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그만큼 고대 유럽 세계에서 향신료는 익숙한 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좀 비쌌죠. 그리고 중세 때 들어서는 향신료에 대한 어떤 오만 환상적인 이야기가 또 덧붙여집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기만 해도 로마가 홍해를 장악하고 홍해에서 직접 선박을 띄워서 인도양 향신료 산지까지 가서 향신료를 직접 수입해서 들여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세 때는 중간에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어떤 환상이 많이 덧붙여지는데요. 뭐 여러 환상이 있습니다. 향신료는 사실은 천국, 즉 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아주 진귀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상품은 아예 천국의 향신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향신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인들에게 향신료는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이었고, 그리고 이 매력적인 상품을 찾아서 계속해서 유럽인들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옛날에 제가 벌써 한 십몇 년 전인데요. MBC에서 스파이스 로드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촬영하면서 물론 나중에 한 1분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당부했던 게 향신료 역사는 오해와 왜곡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이제 많이 이제 교정이 됐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잘못되고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유통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송을 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향신료는 비쌌다. 이거 하나만 꼭지. 그래서 제가 향신료가 비싼 게 아니라 중세말 프랑스 말에 후추처럼 비쌌다라는 여전히 표현들이 남아있다. 반면에 실제로 중세말 후추는 시골뜨기나 먹는 향신료가 될 정도로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해졌다.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 KBS 역사전을 그날에서는 이게 중세 말인 것 같아요. 육두구 한 줌이 황소 7마리 가격이다. 15세기 베네치아 시장에서 후추 1kg이 150듀카트, 1억 5천 되는 돈입니다. 150듀카트에 거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줌 20g의 이 후추가 사파이어 반지 2개 정도의 값을 치러야 했고, 또 이제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1kg의 후추 가격이 인도에서는 3듀카토, 이 듀카토는 베네치아 금화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오면 68듀카토, 20배 급등하고, 베네치아에 오면 150듀카토, 포르투갈로 넘어가면 400듀카토 내지 450듀카토로 뛰었다는 정말 엄청난 과장을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역사 교과서에서도 향신료가 비쌌고 향신료 무역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15세기 말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향신료 산지로 가는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향신료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런 방송과는 다르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향신료 이야기에서는 정말 구체적인 증거, 향신료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료는 1393년 정확히 한 해 말이죠. 11월 31일 베네치아에서 상인 자노비
가디라는 사람이 시장을 돌면서 여러 상품 가격을 조사했고요. 이 조사한 것을 발루타라고 불리는 상품 시세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품 시세표를 피렌체에 있는 다티니 상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티니 문서고에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공부하면서 자료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상품 시세표는 이탈리아어로 작성되었지만 오늘날 전공자가 아닌 일반 이탈리아 사람도 이 문서를 해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당시 글씨체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상품 시세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러 도량형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파악해야 하고 또 고문서 해독 기술도 알아야 합니다. 향신료에 관한 오해의 역사 또는 왜곡의 역사 또는 왜곡된 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은 게 베네치아 상인들이 14세기 말이죠. 200개의 국제 상품들을 취급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0개 상품의 목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작성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상품 시세표에 나오는 상품이 바로 후추와 생강.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설탕입니다. 설탕 그리고 밀랍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육개라 불리는 또 다른 향신료죠. 자,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향신료였던 후추, 생강, 육개가 가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향신료는 중요했는데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했을까? 어떤 가격으로 팔렸을까? 좀 설명을 드리면 베네치아에서 후추는 판매 단위가 120kg이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오늘날 우리 집에서 후추 소비 어떻게 하나요? 캔통 하나 아마 20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베네치아에서는 120kg 단위로 후추가 팔렸고요. 가격을 리라로 표시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리라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화폐, 우리가 money of account, 즉 회계장부상에 드러나는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는 듀카토도. 그런데 이 회계장부 상인들의 기록에는 어떤 경우에는 명목화폐인 리라를 쓰고요. 어떤 경우는 또 듀카토나 그로스 실질 화폐를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명목화폐는 리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리라, 솔도, 데나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리라, 솔도, 데나로가 뭘까요? 라고 하면 잘 모르죠. 영어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리라는 영어의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솔도는 실링이고 데나로는 펜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목 화폐의 단위는 B가 1대 20대 10입니다. 그래서 1파운드는 240 펜스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대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리라는 도대체 몇 두카토일까요? 이런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이 리라와 실제 화폐였던 두카토는 일종의 환율이 시대별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1362년에서 1378년 사이 1듀카토는 64솔도, 약 3리라 정도였고요. 그 베네치아 정부는 또 15세기 초에 1듀카토를 96솔도로 정했고, 또 1417년 공채이자 지급에서는 100에서 104솔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리라는 5듀카토 정도다. 1400년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우리가 당시 가격하고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임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1듀카토는 오늘날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100만원 정도라고 계산합니다. 미국의 학자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는데요. 최종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발루타가 작성된 1393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듀카토를 4에서 4.5리라 정도 잡고 계산을 해보면 1393년 후추 가격은 120kg이 약 40듀카토입니다. 그러면 1듀카토로 살 수 있는 후추는 약 3kg가 되는 것이죠. 자, 1듀카토를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그럼 100만원으로 3kg의 후추를 산다 라고 하면 오늘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베네치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베네치아 당시 석공의 한 달 임금이 4에서 5듀카 정도였습니다만, 근데 석공은 장인이었기 때문에 장인 밑에 소속된 직인보다는 조금 더 후한 월급을 받았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당시 대학 교수 월급이 1년에 100듀카토 정도가 안 됐습니다. 100듀카토면 1억 원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정교수 월급보다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석공 임금으로 한 달 임금으로 8에서 10kg의 후추를 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이런 계산을 기준으로 하면 TV에서 1kg의 후추가 1400년경에 150듀카토라고 그랬습니다. 1억 5천. 거의 한 100배, 200배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3세기 로마 제국 시절 후추 1kg는 1600. 이 1600은 그 당시 석공 한 달 월급이 1500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세기 말과 비교해서 로마 제국 시절 후추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단순한 비교지만 중세말 후추 가격은 3세기 로마 제국과 비교해 10배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든 아니면 중세말 후추 가격이든 우리 TV에서 이야기하는 1억 5천은 터무니없는, 제가 봤을 때는 TV에서 특정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0kg 단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1kg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배 정도 과장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향신료의 역사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혹의 역사, 이 환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신료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매혹적인 얘기, 환상적인 얘기, 결국에는 과장과 왜곡의 이야기를 해야지 재밌죠. 향신료가 아주 쌌어. 이건 별로 재미없죠. 향신료가 너무 비싸서 정말 후추 한 톨 사는데 송아지 몇 마리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나 비쌌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 항해를 감행한 거 아닐까? 이러면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역사에서 과장, 왜곡, 심하게는 뻥 이야기가 더 잘 통합니다. 예컨대 비슷한 일례로 몽골 시대 때 아시아를 경험하고 여행기를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코 폴로인데, 이 마르코 폴로도 여행기에서, 즉 동방 견문록에서 많은 과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 직전에 모험 여행가들이 폴로의 여행기를 참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폴로의 여행기만 알고 있지, 이 14, 5세기, 즉 중세 말에 폴로 여행기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동방 여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더빌이 쓴 여행기인데, 이 맨더빌의 여행기가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폴로 여행기가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과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맨더빌의 여행기가 훨씬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량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과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더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맨더빌은 중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과장해서 한
이야기가 실제로 가보고, 물론 이제 폴로도 과장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었던 거죠. 이런 어떤 경향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딱딱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보다는요. 그렇지만 어쨌든 향신료 역사는 너무나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과서나 대중매체 속에서도 조금은 그 이야기를, 과장된 이야기를 조금 누그러뜨려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